마이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예, 코바로프틱스 서유롱입니다. 저는 그 한양대학교에서 그 AI 로봇 쪽으로 한 35년 정도 연구를 하고 지금은 코바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열심히 AI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어느 로봇 AI가 만드는 AI 로봇 세상이고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지금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가 지금 46세이고요. 우리보다 많은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으로 보면 지금 저희 나라가 지금 저기 리스트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1.8조 달러 정도 된. 근데 지금 이제 아기들은 지금 잘 안 낳고 있고 인구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고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저 얀누쿤 교수가 그 뉴욕대 교수인데 메타 AI 수석 과학자이고 이 양반이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은 로봇공학의 시대이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다. 결국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저희 나라가 게임 체인저로 AI 로봇을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AI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자연지능, 네이처 인텔리전스를 한번 먼저 보시면 네이처 인텔리전스는 여기 지금 여치가 있는데 여치는 지금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자기의 생명을 새나 이런 그 잡아먹는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변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또 변신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생존하는 환경에 맞게 자기의 바디와 센서를 가지고 자신의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딱 맞는 지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지능들이 저기 보시면 캠브리언 익스플로전이라고 약 6억 년 전, 5, 6억 년 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그 자연지능을 갖는 생명체가 이 지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생명체는 센서하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그렇죠? 눈, 코 뭐 이런 센싱하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팔, 다리 같은 이런 액션하는 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바이런먼트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가 관찰한 센서를 통해서 관찰하는 걸 가지고 세상을 모델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세상인지, 이게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잘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학을 얘기하면은 독자가 반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그 수식을 좀 이게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수식을 좀 썼는데요.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자기가 늘 관찰하던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열이 나요. 온도가 예를 들어서 38도야. 그러면 어떡하죠? 깜짝 놀라죠. 그 깜짝 놀라는 거는 이전에 내가 36.5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맨날 관찰하다는 관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그 서프라이즈인데 그 놀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그 행동은 뭐죠? 감기약을 먹는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 그 나무가지에 그 앉아 있는데 자기 다리에 엄청난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 다리, 그 나무를 누군가 흔들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뭔가 그 나무가 진동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늘 관찰하던 진동이 없는 상태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서프라이즈죠. 놀람을 줄이기 위해서 새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순간 자기 다리 밑에는 아무런 진동을 주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큰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환경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그 어떤 진동을 주는 원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뭐 나무를 흔든다든지 아니면 뭐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환경을 지배하는 어떤 환경 요소와, 그리고 그것을 뇌가, 우리의 브레인이, 생명체의 브레인이 모델링한 것과 이거의 차이가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 그 두 개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것, 그 차이가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서프라이즈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게 그 전개해 보면 생명체가 필요한 지능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능이 뭐냐 하면 오토 엔코더입니다. 즉 환경의 상태와 브레인 모델이 일치하도록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학습을 담당하는 지능이고요. 두 번째는 모델에서 예측한 것을 행동했을 때 환경 변화의 결과가 예측한 것과 같도록 학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1살짜리, 2살짜리 영아가 공이 엄마 등 뒤로 흘러갔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공이 멈추면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피직스하고 틀리거든요. 물리하고. 그걸 우리 영아들이 합니다. 엄청나게 그 놀라운 물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다양한 행동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사람은 굉장히 그 고도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한 뭐 20년, 10년, 20년 뒤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어려움을 참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생명체는 이런 3가지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서프라이즈를 줄이려면 결국은 3가지 지능을 한꺼번에 줄여야 됩니다. 동시에. 그런데 우리 로보틱스에서는 이들 지능들을 지금까지 따로따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지능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LLM이 2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등장으로 그 전까지 하나하나씩 지능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3가지를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LLM을 사실 쓰려면 수백만 GPU 아워가 필요한, 즉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비용을 많이 들이고 이런 LLM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규모가 크면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규모가 작으면 속도는 빠르게, 그러니까 대답을 빠르게 하는 대신에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도형에 보면 이게 지금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라마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여기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초적인 거죠. 우리 사람으로 보면 고등학교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워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뭔가 더 학습을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 LLM, 그 랭귀지 모델 이외에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로봇이 필요로 하는 액션 모델까지 융합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액션,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이 RT2라고 하는 것들을 내놨고, 스탠포드의 그 연구진들이 오픈 VLA라고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아유, 이것도 그 전장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비디오인데 비디오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저 밑에 지금 나오네요. 저 push the blue block to the mustard 하면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 지시를 하면 얘가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수준까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사람과 같은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지금 로봇의 구조에 거의 상관없이 이 AI를 탑재하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제 그 제너럴 내비게이션 모델이라고 지금 버클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인도어 인바이러먼트에서 익스플로레이션하고 하는 것들을 지도를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디플로이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모델로 그 말을 랭귀지로 인스트럭션을 주면 자기가 거기에 맞는 행동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하는,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기 오른쪽에 그 노란 걸로 그 패스를, 그러니까 웨이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제너레이션을 하는,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지금 우리 오준호 교수께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저희들한테 소개시켜줬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기계적인 건 굉장히 복잡하고 앞으로 굉장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아마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오려면 아마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지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런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전 세계에 지금까지 상용화해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리스트한 거고요. 멋있죠? 근데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멋있지만 사실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AI workloads, 그러니까 AI가 작동을 하려면 이 작동을 하게 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봇에서는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워가 always on, 언제나 켜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GPU 아워를 뭐 수백만 GPU 아워를 해서 학습시킨 것, 제가 그 챗GPT 5를 가지고 로봇에 쓰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답을 주는데 한 10초쯤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로봇이 멍청하게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용으로 상용으로 만드는 그런 LLM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어떤 제어를 하는 데 쓰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도전적인 이슈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온 디바이스 AI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요새 그 스마트폰에 뭐 여러 종류의 어떤 온 디바이스 AI가 아주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머신 트랜슬레이터 하는,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래서 액션까지 연결된 그런 온 디바이스 AI는 지금도 현재 계속 연구 중이고 또 개발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constrained environment가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온 디바이스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터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실제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는 것처럼 그런 온 디바이스 AI가 만들어져야 실제 아까 보셨던 그런 휴머노이드가 정말 싸고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그 AI를, 그런 행동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경량화 할 때 뭐가 필요한 거냐? 뭐 굉장히 잘 알려진 게 프로닝, 퀀타이제이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즉 엄마 선생님 모델이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 뎁스 베이스드 프루닝으로는 소타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LLM의 여러 가지 그 트랜스포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작동하는지를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문적인 걸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만약에 줄이면 어떤 문제가 이슈가 일어나느냐, 줄여도 큰 것만큼 잘 동작할 수 있다, 잘 줄이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슈는 뭐냐 하면, 우리가 LLM을 줄이는 것도 경량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또 다른 경량 AI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 그 뇌는
그 꼬마 전구 3분의 1 정도 와트, 한 20와트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생성 AI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장문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엄청나게 큰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드는 생성 AI,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 챗GPT 4.5를 가지고 해야 한다면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은 작게 만드는 AI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가 갖고 있는 장점이 폴트 톨런트하고 우리가 아기들 러닝 어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뇌의 뉴런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리 패러럴한 거고, 그다음에 로우 파워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 후보가 있지만 그 중에 하이 디멘셔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2023년에 그 퀀텀 매거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컴퓨터 저널에서 사이언스 저널에서 그 3대 혁신 기술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24년 올해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5대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이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을 소개했습니다.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이 뭐냐? 여기 보면 밑에 제가 썼는데요. 저차원의 촘촘한 지각 입력 정보가 뇌에서는 초차원, 아주 큰 디멘션, 듬성듬성한 벡터 정보로 표현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듬성듬성한 벡터 정보를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벡터 사이의 유사 수직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벡터가 수직하면 그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의 그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0이 됩니다. 두 개. 독립적이면. 오른쪽에 지금 슈더 오소고널 벡터라고 해서 두 벡터 LB, LW를 곱한 것이 0이 나옵니다. 저게 어떤 우리한테 큰 그 이점을 주느냐?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런 그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을 가지고 지금 현재 딥러닝이 하는 AI를 거의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표고요. 제가 그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 5초 정도의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 보셨죠? 예. 자, 이 바나나를 우리 컴퓨터로 이 본 바나나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비교를 해서, 그 전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한번 눌러보시오. 예.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하여튼 이게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중복해서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뇌는 어떻게 하느냐? 뇌는 똑같은 퀘스천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로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벡터는 정보 하나를 포함하는 건데, 우리가 하이퍼 디멘셔널 벡터를 표현하면 정보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거기다 섞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벡터가 여러 개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여러 개 포함된 걸 가지고 바나나라는 거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은 서로 다르면 곱하면 0이고 서로 같으면 1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저기 H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5개의 오브젝트들입니다. 사자, 호랑이, 저기 바나나, 딸기까지요. Did you see 바나나라고 물어보면 저 H에다가 내가 바나나 벡터를 곱합니다. 그럼 그 H 안에 다른 것들은 바나나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올소곤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면 0이 나오고요. 바나나만 1이 나오기 때문에 바나나가 있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H는 저걸 다 합하는 거는 그냥 도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저기 보시면 만차원 벡터의 A, B, C, D에 바이폴라 1과 마이너스 1만 이루어진 랜덤 벡터를 가지고 저걸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이 DNN에 비해서 어떠냐? 애큐러시가 거의 비등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지금 더하기를 해서
지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맨 처음에 그 케이스가 데이터가 작아도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를 처음부터 보입니다. 근데 딥러닝은 처음에 데이터가 작으면 애큐러시를 높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장표를 보시면 이 벡터에 노이즈가 끼어서 굉장히 많이 콜옵션이 돼도 얘는 그 50%까지도 정상적인 동작을 봅니다. 우리 마치 뇌에 그 뉴런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상해도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추론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뇌의 장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컴퓨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올해 5월에 이크라에서 로봇 제어를 하는 걸 했고요. 저기 오른쪽 한번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그 자율주행하는 거를 10분 안에 배웠습니다. 프로그램한 게 아닙니다. 예. 그 DL과 HDC를 보면 DL 대비 컴퓨팅 효율이 수백 배에서 수만 배까지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딥러닝하고 HDC학을 보면 이게 뭐 따로따로도 지능을 만들 수 있지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딥러닝으로 이루어진 모든 그런 AI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코가 OS라고 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술하고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경량 AI 기술 기반으로 AI 로봇을 만드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VLM 비전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지도 없이 그 사람이 인스트럭션만 주면 자기가 목적지에 찾아가는 그런 자율주행 AI도 지금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지금 올해 시작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왼쪽. 예, 이게 이제 보훈부 산하 요양기관의 그 회진 로봇입니다. 그래서 가서 병실마다 그 환자가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어다가 간호사실에 전달하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해당되는 것들을 이 로봇한테 시키면 가서 배송하고 하는 일들이고요. 예. 여기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디오 AI라든지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공항 로봇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에필로그 1인데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체가 다양하게 나타난 게 캠브리언 시기고요. 그때 굉장히 다양한 종이 나왔듯이 저는 지금이 이제 캠브리언 로봇 익스플로전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로봇이 그게 뭐 어디든 간에 우리에서 그게 공장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호텔이든 병원이든 어떤 서비스 에어리어에 다양한 로봇이 거기에 맞는 그 자연지능이 자기 이 몸과 센스에 맞는 것들로 만들어졌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휴머노이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2015년 매경 지식 포럼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오준호 교수님하고 같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2015년도에 2045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게 컴퓨팅 파워는 한 100만 배쯤 그로스할 거고 소프트웨어 ML 알고리즘은 30년인데 10년에 한 번씩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거다. 큰 브레이크스루가. 그리고 아티피셜 바디, 센서나 액추에이터도 그 경량을 보면 한 10배쯤 성장할 거다. 그때의 그림으로 저렇게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하면 그러면 아마 우리가 쓸만한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AI로 노벨상이 두 분야에서 그때 피직스하고 케미스트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10년은
딥러닝 기반의 라지 파운데이션 모델의 보완제 혹은 대체제로 뇌를 흉내내는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경량 AI 기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아주 다양한 로봇들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